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경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코노미스트라는 영국의 주간지를 애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잡지의 맨 마지막에 보면은 40개 국가의 40여 개 나라의 이 경제 지표를 아주 한 표 하나로서 이렇게 딱 요약해서 싣고 있습니다. 이걸 읽어보면 대충 세계 속에서 한국의 경제 성적표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최신호를 받아서 읽어보니까 한국 경제가 세계 속에서는 그래도 우량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가장 큰 공은 기업인과 노동자, 과학기술자 이런 분들한테 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한국 경제를 튼튼하게 만든 우리의 선배 세대, 이승만, 박정희, 이병철, 정주영 이런 사람들 이름을 빼놓을 수 없죠. 그리고 물론 이건희 같은 분들. 자, 그런데 여기 통계를 보면 우선 GDP 최근 1, 4분기를 기준으로 한 것 같습니다. 최근 분기를 기준으로 한 GDP 성장률을 보면 역시 중국이 1등입니다. 작년에는 인도가 1등이었는데 중국이 다시 6.9% 성장, 연성장 6.9% 성장으로 1등이고 인도가 5.7%로 약간 내려앉았습니다. 그래도 가장 높습니다. 중국, 인도가. 중국 인구가 13억, 인도 인구도 13억이고 한 10년 안으로 인도 인구가 중국 인구를 제칩니다. 합치면은 약 30억이죠. 30억. 지구 인구의 한 40%를 담당하는 이 두 나라가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세계 경제의 이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최근 분기 성장률이 2.7%로 나왔습니다. 이거 우리 고도 성장에 익숙한 분들한테는 좀 낮게 보이지만 세계적 지표로는 그렇게 낮은 편이 아닙니다. 이 경제가 고도화되고 커지면은 아무래도 성장률은 낮아지죠. 그러나 미국이 매우 높습니다. 미국이 2.2%니까 이 높은 편입니다. 미국이. 일본은 1.4%입니다. 그리고 우리하고 라이벌인 대만은 2.1%. 다만 이 산업 생산의 이 상승률이 한국의 경우에 0.1%밖에 되지 않는데 이것은 계절적인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됩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자, 중요한 실업률을 한번 보겠습니다. 실업률. 한국 실업률은 3.6%인데 세계에서 가장 이 40몇 개 큰 경제 단위 국가 중에서는 가장 낮은 편에 속합니다. 실업률이 가장 낮은 편에 속합니다. 특히 이 선진 경제권에서는 가장 낮은 편에 속합니다. 3.6%. 우리보다 낮은 나라는 일본 2.8%, 싱가포르 2.2%, 태국 1.2%밖에 없습니다. 미국도 4.4%니까 역대 미국의 실업률 중에서 매우 낮은 편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외환수지. 역시 우리가 무역에 의존하는 나라니까 외환수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외환수지는 바로 무역 수출을 많이 하느냐에 의해서 달라지고 있는데 외환수지 1등 되는 나라가 일본으로 바뀌었습니다. 일본. 1898억 달러가 됐습니다. 2등이 일본이군요. 1등이 역시 독일입니다. 2741억 달러입니다. 지난 1년 동안. 2등이 일본입니다. 1898억 달러. 일본이 매우 낮았는데 그것은 2011년에 동북지방에 쓰나미 이후에 원자력 발전소를 다 문을 닫게 하니까 석유 의존도가 높고 이래가지고 외환수지가 악화되었는데 이제 다시 회복이 됐습니다. 일본이 1898억 달러 2등, 중국이 3등입니다. 중국, 독일이 항상 1등, 2등을 다퉜는데 중국이 1573억 달러로 3등이 됐습니다. 4등이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한국입니다. 821억 달러입니다. 이 수출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박수를 보내야 됩니다. 대기업, 중소기업, 노동자, 연구원들, 해외의 세일즈맨들 할 것 없이 4등입니다. 4등.
우리나라 수출액이 작년에 5등을 한 것을 반영한 것이죠. 외환 수지, 외환을 많이 남긴, 벌어들여 온 점에서 세계 4등이니까 정말 놀라운 통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정부의 재정 흑자, 적자, 이 통계가 또 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가 재정 적자입니다. 재정, 예산을 적자로 편성하는데 이 이코노미스 통계는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한국을 흑자국으로 0.9% GDP 대비 0.9% 흑자국으로 분류를 했는데 이 재정을 흑자로 편성하는 나라는요, 몇 나라가 안 됩니다. 어떤 나라냐면 노르웨이 정도입니다. 노르웨이는 잘 아시겠지만 산유국 아닙니까? 근데 한국이 흑자로 편성된 나라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8개 나라 중에서 0.9% 흑자로 나타난 것은 세계에서 세 번째로 건전한 재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됩니다. 아직까지 우리 정부가 그래도 그리스식으로 막 복지에 푸주고 하는 것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노력을 해왔다는 뜻이죠. 그리고 우리 저축률이 상당히 셉니다. 한국 저축률, 국가 저축률은 세계에서 10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축을 많이 하는 나라로. 그러니까 기업, 개인, 정부 저축률을 합친 게 세계에서 10번째라는 것은 우리가 생산하는 것보다는 아직도 덜 쓰고 있다는 거죠. 덜 쓰고 있다는 거죠. 건전하다는 겁니다. 우리 경제가 전체적으로 봐서. 자, 그럼 이것은 이제 지금까지 이야기고, 어제 제가 KTX를 타고 부산으로 가다가 그 KTX 앞자리에 꽂혀 있는 정부 홍보물을 하나 봤습니다. 이 제목이 내 삶을 바꾸는 2018년 예산안, 기획재정부가 만든 것입니다. 이걸 이제 홍보물로 내놓았습니다. 첫 페이지가 이렇게 됩니다. 사람 중심의 따뜻한 재정 운영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질 개선, 소득 주도 성장 지원. 이거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입니다. 소득 주도. 소득을 높인다. 그러니까 많이 이렇게 도와준다. 이렇게 하면 성장된다. 이거 처음 들어보는 학설입니다. 저축을 해야 성장되는 게 아닙니까? 근데 많이 쓰면 성장을 한다? 이 경제학 이론으로서는 참 새로운 거군요. 그 다음에 혁신성장 동력 확충, 인적 자원 개발, 국민이 안전한 나라 5대 분야를 중점적으로 투자할 예정입니다. 예산 편성을 그렇게 했다는 건데 나중에 지적하겠지만 이 앞에 내용과 모순되는 수치가 나옵니다. 내년도 예산은 429조 원 예산안이 429조 원으로 되어 있고 평균 증가율 7.1%입니다. 7.1%. 올해 예산이 400조 원이었는데 429조 원으로 7.1% 증가한 것으로 되었습니다. 자, 그럼 절대액수에서 제일 많이 지출하는 데가 어디냐면 복지 예산입니다. 보건복지 노동예산 146조입니다. 146조. 30%가 넘죠. 3분의 1입니다. 한때 항상 국방 예산이 1등을 차지했는데 국방 예산은 지금 4번째로 나옵니다. 두 번째가 일반 지방행정, 지방교부세를 중심으로 두 번째가 그게 69.6, 약 70조입니다. 70조. 세 번째가 교육 예산입니다. 64조입니다. 64조. 네 번째가 국방 예산입니다. 43조. 43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농림수산 20조, R&D 약 20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예산 편성할 때 제일 신경 써야 될 게 재정을 악화시키는 예산이 되느냐, 예산 편성을 하면은 국가 채무가 늘어납니다.
여기 도표를 보니까 국가 채무가 점점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2021년 가면은 국가 채무가 GDP 대비 한 40%에 달하는 걸로 꾸준히 말하자면 빚이 늘어나는 걸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정 수지도 적자가 점점 확대되는 걸로 나옵니다. 2021년에 가면 GDP 대비 재정 적자 2.1%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흥미로운 게 이 문재인 정부가 예산 편성을 할 때 어디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했느냐 하는 이 정부의 정책 기조 또는 가치관 우선순위를 알 수 있게 하는 게 증가율입니다. 증가율을 보면은 보건복지 노동 분야에 12.9%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쪽에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는 것입니다. 평균 증가율이 7% 보니까 그것보다 거의 2배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교육 11.7%, 일반 지방행정 10%, 국방은 6.9% 증가에 그쳤습니다. 이것은 평균 증가율이 7.1%인데 평균 증가율보다 낮습니다. 이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핵 위기에 당면해가지고 서둘러 우리가 핵 방어망을 만들고 해야 되는 이 시점에서 국방 예산이 전체 예산의 증가율보다 낮다 하면은 국방에 큰 관심이 없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복지에는 엄청난 관심이 있고 국방에는 별로다. 저는 여러 번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북한과 비대칭 전략을 피해야 됩니다. 북한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우리는 핵무기를 갖지 않았으므로 우리도 비대칭 전략을 하나 발굴해야 되는데 그것은 돈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막강한 돈으로 국방력을 엄청 늘려가지고 북한의 핵을 누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돈과 핵의 비대칭 전략을 펴려면은 국방 예산을 대폭 늘려야 했습니다. 복지 예산 13% 증가를 국방 예산 13% 증가로 바꾸면은 우리가 더 안전하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놀라운 통계입니다. R&D 투자를 많이 해야 미래에 일자리가 생깁니다. 그런데 R&D 증가율은요, 0.9%밖에 안 됩니다. 미래에 대한 투자가 약하다는 거죠. 0.9%. 자, 그러면 무슨 예산이 줄었느냐가 중요합니다. SOC는 이게 미래를 위한 투자죠. SOC, 사회간접자본, 도로, 항만, 공항 이런 겁니다. 여기 투자는 20%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위한 투자를 줄이고 오늘날 나누어 갖는 복지 예산을 늘렸습니다. 이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오늘을 위해서 미래를 희생했다고 하면 이게 과장일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소소하게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는데 이걸 읽어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돈을 열심히 쓴다는 광고입니다. 이게 정부가 내 삶을 바꾸는 2018년 예산은 알아두면 유익한 수혜 대상별 예산 1. 저소득층 교육급여 지급액이 4.1만 원에서 11.6만 원으로 대폭 인상됩니다. 2. 장애인의 고용 활성화와 고용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장애인 고용 장려금 지원을 확대합니다. 보육, 부모 선호도가 높은 공립 어린이집을 대폭 확충하여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중장년, 저소득 1인 여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여성 전용 매입 임대주택을 신규로 도입하여 공급합니다. 아동 청소년,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학대 피해 발생 시 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위한 전용 쉼터를 지원합니다. 어르신, 이제는 국가가 치매 전 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중장년, 아까 말씀드렸고
일자리, 내년부터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최대 월 80만 원까지 확대하여 지원합니다. 여성 청소년 대상 위생용품 지원이 확대됩니다. 한국판 안한달러 본격 시작.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안한달러라는 무슨 용어가 하나 나왔네요. 화력발전소에 문화와 예술을 입힙니다. 고용보험료 걱정하지 마세요. 경영 불안정성이 높은 1인 영세 자영업자에게 고용보험 가입 시 보험료 일부를 지원합니다. 거의 전부 다가 국가 예산을 7%로, 7.1%로 늘리고 국민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지원합니다 하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내 삶을 바꾸는 2018년 예산안인데 여기에 답이 없어요. 왜 SOC 투자를 20%나 줄였느냐? R&D 투자를 왜 이렇게 소홀히 하느냐? 국방 예산을 평균 인상률보다 왜 낮게 잡았느냐? 그렇게 해놓고 국민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 수 있느냐? 이게 돈 버는 이야기가 여기 많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국가가 무역을 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어떻게 하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느냐 하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꼭 그 선거 운동 팜플렛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있다. 이 국회의원이 자기 지역구에서 돌리고 있는 선거 운동 팜플렛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정도 어마어마한 429조 원이라는 예상을 편성할 수 있고 이렇게 알뜰하게 국민들을 보살피도록 해준 사람들이 누구냐 하는 데 대한 감사의 표시라도 조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인들 아닙니까? 특히 대기업인들. 요걸 먹어가면서 세계의 무역 현장에서 땀 흘리고 눈물 흘린 이 기업인과 무역 세일즈맨들, 그리고 생산 현장의 이 노동자, 기술자들, 과학자들한테 감사해야 될 이유가 바로 이 엄청난 소비성 예산입니다. 엄청난 소비성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쓰도록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이 누굽니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죠. 한 인물을 꼽는다면 이 삼성그룹이 우리나라 전체 GDP의 한 10%, 전체 수출액의 약 20%를 담당합니다. 그분이 지금 뇌물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1심에서 2심에서 지금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꼭 잡아 가두고 재판을 해야 됩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경제에 일반 원리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세금을 많이 내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공무원 숫자는 줄여야 된다. 그렇게 하면은 많은 일자리가 생길 수가 있다. 제가 말을 잘못했군요. 세금을 줄여야 됩니다. 세율을 낮춰가지고 세금을 줄이면은 일자리가 많아진다. 세금을 줄이면은 공무원 숫자도 줄여야 한다. 그래서 적은 세금, 작은 정부, 많은 일자리. 그러니까 적은 세금, 작은 정부, 많은 일자리가 경제를 강하게 만든다는 것은 세계 어느 나라든지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문제는 세금을 줄이는 데 대한 국민들의 반발, 공무원 숫자를 늘리려고 하는 관료제도의 관성, 이런 게 정치적 문제와 연결되고 선거 바람을 타면은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답은 나와 있는데. 그런데 이 정부는
공무원 숫자를 늘리고 복지 예산을 늘리고 해서 경제 성장을 이루겠다는 이른바 소득 성장, 소득 주도의 성장이라는 기치를 내걸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선 기업이 돈을 벌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됩니다. 기업인을 적대시하고 노동자만 우군으로 여기는 이런 국론 분열적인 분위기는 결코 소득 주도 성장을 성공시키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조선조가 망한 것은 산농공상 때문이었습니다. 산농공상. 생산성이 전혀 없는 과거시험 합격자가 권력을 잡고 물건 만드는 기술자, 공, 장사하는 상을 억압하고 멸시하다가 결국은 군사력이 약해져서 식민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그 신분을 상공농사로 바꿔야 한다. 무역하는 사람, 그 다음에 과학기술자를 과거시험 합격자인 관료들이 가장 아래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그 나라가 잘 된다. 그러다가 다시 문민 통치 시대로 가면서 다시 한국은 산농공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사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신종 양반 계급이 한국에서는 기자, 검사, 판사, 교수, NGO, 노동귀족, 국회 이렇게 아니겠습니까? 이분들이 기업을 타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타고 있는 사람들이 기업을 너무 호되게 다루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이 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떨어져서 낙마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을 가능하게 한 우리 선배 세대나 땀 흘린 기업인들, 노동자 이런 분들한테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산을 이왕 이렇게 책정되었으니까 아주 짜게 써야 합니다. 짜게 써야 합니다. 공무원들이 가장 하기 쉬운 일은 남의 돈을 마구 쓰는 겁니다. 왜? 자기 돈이 아니니까. 남의 돈을 쓰는 것처럼 쉬운 일이 없습니다. 429조 원. 문재인 정부의 집행자들이 제발 알뜰하게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